자, 이제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요,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자,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미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이 되는 의무이다. 부채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장기 차입금을 1년 이내로 유동성 대체할 때 사용하는 이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이죠. 자,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한다. 이것도 역시나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답은 4번이겠네요.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이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으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는데요. 저희 이런 얘기 한 적 없죠. 비유동부채 하면 이제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꼭 기억하자라고 했지, 이런 부채들이 1년 이내라고 해서 혹은 1년 이상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 비유동부채로 바꾸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나누긴 하지만 처음부터 이제 매입 채무다, 미지급 비용이다 라고 해서 유동부채로 만들어 놨다고 한다면 뭐 그와 관련해 1년 이내에 결제가 되지 않아도 유동부채로 본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개정 과목 중 그 분류가 다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에 속하고요. 이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부채에 속합니다. 꼭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 비유동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해서 분류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4번의 장기차입금이 되겠네요. 그 다음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사실은 유동부채 종류는 너무 많으니까요. 비유동부채의 사장, 즉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요게 있어야 되겠죠. 자, 대변이 아니라 비유동부채 칸에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중에 있는 건 퇴직급여, 충당부채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이제 비유동부채에는요,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그 다음 유동부채, 선수수익 이렇게 연결한 3번이 맞는 표현. 자, 그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의 비유동부채로 맞는 것. 자, 재무상태표상의 비유동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1번이 정답. 자, 유사했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재무상태표 작성 시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항목. 자, 대놓고 이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묻다가 이거 비유동부채를 묻기 위해서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맨 마지막에 배열이 되는 거, 즉 비유동부채 항목을 물어본 거고요. 1번에 장기차입금이 정답이겠죠.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와 관련한 자산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되는 게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이나 대손충당금은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이렇게 배우셨죠. 자, 그럼 이제 1번과 2번 중에 누구를 답으로 체크할 것이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물론 이제 지금은 퇴직보험 예치금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사라져서 옛날에 가입했던 것만 남아있으니까 사실상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닐 텐데 2번을 제외해놓고 1번을 고민해 봤을 때 우리가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 쪽에 속하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세컨 계정인 마이너스 계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로 기억을 했었지 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거, 우리 유동부채를 혹시라도 잘 모르시다고 한다면 비유동부채를 빼보시면 되는데요. 자, 장기차입금 해당 사항 없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해당 사항 없죠. 그러면 외상매입금, 유동성 장기부채,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여기까지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40만 원, 거기에다가 56만 원에 그 다음에 61만 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정답이겠더라. 이렇게 계산기 가지고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실기 파트를 보시면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항목에 가시면 이 유동부채 항목
쭉 나열해 있고요. 비유동부채 항목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동부채 쪽에서 검색이 되면 유동부채로 계산하시면 되겠고 비유동부채 쪽에서 검색이 되면은 그 녀석은 빼고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서 찾아보시면 장기차입금과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 쪽에서 검색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유동부채 쪽에서 검색이 되니까 나머지를 이렇게 정답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주식회사 서원이요. 6월 1일 은행으로부터 3천만 원을 차입해서 단기 투자 목적으로 부산 주식을 매입하였다. 주가가 상승하여 2016년 10월 10일에 일부를 처분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계정 과목을 물어봤습니다. 사실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 보였는데요. 알고 보면 단순한 얘기예요. 자, 정답은 4번의 단기차입금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 이걸 보셔야죠. 상환 기간이 2년인. 자, 1년 이상이 넘어가면 우리 부채 뭐로 하셔야 돼요? 장기 차입금으로 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4번의 단기 차입금이 틀렸고요. 아무래도 이제 돈을 빌려서 주식을 투자한 거기 때문에 이자가 나가야 됩니다. 이자율 12% 알려줬으니까 이자 비용 등장할 거고요. 단기 투자 목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여서 처분하면 처분이익, 이렇게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흥룡상사는 거래처와 제품의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200만 원을 이를 수령한 시점에 미리 제품 매출 처리해버렸대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차변의 현금, 대변의 계약금을 받으면 우리 원래 선수금이라는 부채 계정이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 직원이 실수로 제품 매출, 계약금을 받고서 매출을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수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여 수익은 원래보다 과대 계상이 되고요. 부채가 늘어나야 되는데 부채가 늘어나지 못했으니까 부채는 과소계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가장 올바른 것은 부채 과소계상 4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수익이 과대계상되니까 수익이 과대계상되는 것만큼 자본을 이렇게 과대계상하게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자본은 과소계상이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자, 우리가 선수금으로 처리할 걸 뭘로 처리했다면 제품 매출 수익으로 처리를 했다고 한다면 수익은 원래보다 과대계상, 부채는 원래보다 과소계상.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 자산 부채 계정에 대한 분류가 잘못 연결된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미수수익, 당좌자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유동부채. 어머 이거 어떡할 거야?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어디에 속하는 거다? 비유동부채에 속하는 거죠. 자, 임차보증금, 장기차입금 모두 다 맞는 표현. 그 다음 가보도록 하자.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라고 했는데 발행가액이라고 하면 받는 돈. 아무래도 사채 발행비는 따로 비용 처리하지 않고 받는 돈에서 차감할 거고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했을 때 사채 할증 발행 차감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이 정답인데요. 왜 4번이 정답이냐? 유효이자율법 적용했을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감 상각액은 자칫 하면 감소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할증 발행이 됐든 할인 발행이 됐든 매년 깎아나가는 상각액은 모두 다 증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틀렸다. 할인 발행이라고 해서 감소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상각액 증가하는 형태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상 충당부채를 부채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우발부채도 충당부채와 동일하게 부채로 인식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우발부채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업회계 기준서가 하고 있는 얘기고요.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충당부채에 대한 요건이잖아요.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셨다가 충당부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 이 기준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된다. 아무래도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텐데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과거 1년 동안 일했으니까 거래의 결과로서 현재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요.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만약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내서라도 반드시 받아갈 거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꼭 지급해야 되는 거고요. 4번에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구하는 공식 직원도 알고 회사도 알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측정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개정 과목 중 재무상태표에 기록될 수 없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요. 2번의 가수금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가지급금이라는 개정을 배우셨는데요. 임의로 지급하는 게 가지급금, 반대로 임의로 받는 것이 가수금입니다. 말 그대로 임시로 받는 개정을 쓴 거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재무상태표에다가 부채로 올리진 않는다는 거죠. 예수금, 선수금, 미수금은 요 앞에는 부채 파트로, 여기 이제 자산 항목으로 들어가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부채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보셨던 이론형 문제도 있지만 뒤에 이제 실습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들 물어보고 있으니까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구분하는 거, 그리고 부채의 증가가 대변이기 때문에 부채가 먼저 생겼다라고 하면 대변부터 기록이 돼야 된다는 사실, 이거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자, 저는 다음 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